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충격적인 성명. 2. 백악관의 어리석은 당혹감. 3. 미군의 한심한 인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한국 무기를 판매한 이후부터 유럽을 넘어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한국 무기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K방산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중동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 무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우수한 군사기술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계 무기시장에서 미국은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진격에 미국제 무기가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무기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무기의 주목도가 올라가더니 전 세계 무기 수출 부문에서 9위에 올랐고 이제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넘볼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K방산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 무기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국가들이 하나, 둘씩 그 대용품으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구매한 국가들 사이에서 성능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무기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요. 가격은 미국산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미국제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직접 사용해 본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실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미국 무기가 한국 무기들에게 밀려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최근 사우디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놓고 도발을 하며 석유를 감산하는 등 지금까지 친미정책을 펼쳤던 사우디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가 최근 미국의 최신 전차가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고 한국의 흑표 전차 도입을 검토하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8 에이브람스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네요. 사우디가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제 무기보다 다른 나라의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 한국제 전차가 미국제 전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무기시장에서 벌어지는 한국 무기 구매 얼풍과 한국 무기 성능에 미국제 무기들이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차. 육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로 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적진의 방어를 뚫고 전진을 하는 지상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무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어느 나라의 전차냐고 한다면 단연코 미국의 M18 전차 아니면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둘 중 하나를 지금까지는 최고의 전차로 여겼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실전에서의 철학 덕분에 이 두 전차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전차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가장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우디와 노르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일머니의 대표주자인 사우디는 과거부터 미국 무기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부터 시작해 미국의 주력 전차 M18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구매한 M18 전차는 분명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라고 했지만 의외로 사우디가 운영을 해보니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에 의해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후티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사우디군의 M18 전차들이 줄줄이 격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군은 M18 전차에 대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화력과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해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 사우디에서는
한국에 K2 흑표 전차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주력 전차이며 앞으로도 30년 이상은 더 현역으로 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M1A2 전차는 1979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전차의 성능에 미국이 만족하면서 시대에 따른 업그레이드만 진행하면서 후속 전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구식인 전차에 내부 컴퓨터와 GPS 같은 전자장비만 교체하며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대의 전장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흑표 전차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 최신 전자, 장비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하여 기존의 전차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M1 전차보다 강력한 화력을 가졌으며 방어력도 더 우수하고 자동 장전 장치까지 탑재하여 더욱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버리는 능동 방어 장치와 추가 반응 장갑까지 탑재하여 미국의 M1A2 전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를 많이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 야전 지휘관들은 한국의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M1A2 전차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K2 전차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 작전 효율성을 더 높여준다며 강력히 K2 전차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에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도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가 독일과 미 국제 전차를 다 제치고 한국의 흑표 전차를 선택하면서 흑표의 성능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독일제 레오파드2 전차를 운용하는 노르웨이는 차기 전차 후보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제 최신형 전차인 레오파드2H 전차를 최종 후보로 놓고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만날 일이 없는 두 전차가 나란히 시험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이 많은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거리낌 없이 눈길을 치고 나가며 독일 전차를 앞서 나가는 K2의 시험평가가 인상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전차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최신 전차를 넘어서는 흑표의 모습에 독일의 기술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더 저렴하여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정치적인 입김이 없는 이상 한국의 K2 전차로 확정되는 것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과 독일의 전차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한국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국산 전차인데 100년도 전부터 전차를 만들고 있던 독일과 미국이 한국에게 밀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무기 중 수출에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K9 자주포입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 이어 인도가 K9을 200대나 추가 도입하면서 또다시 경쟁업체들을 눌러버리고 자주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랜 경쟁 상대였던 독일의 PZH-2000이 처음에는 K9보다 성능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도 안 되고 업그레이드도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K9 자주포가 성능 면에서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자주포답게 실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K9을 도입한 인도와 중국산 자주포를 도입한 파키스탄과의 전투는 K9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슈미르 계곡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였던 포격전은 처음에는 인도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100대를 구매한 인도였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갓들여온 10대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파키스탄은 중국제 150mm SH-1 자주포 36대를 동원하여 인도군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숫자에서 3배나 많으며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군의 공격에 인도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격전이 벌어진 이후 결과는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파키스탄군의 SH-1 자주포 부대가 오히려 인도군의 K9 부대의 반격에 밀려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더욱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이 전투에서 K9 자주포는 단 한 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었죠. 숫자도 3배나 많았던 중국산 자주포들이 제대로 된 타격조차 입히지 못하고 그야말로 녹아내려버려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K9의 성능이 형편없다고 거짓 선전하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정작 인도군이 중국과의 분쟁지대에 K9을 투입하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부대를 후퇴시켜버리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9을 실전에서 써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는 2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며 한국에 정식으로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와 폴란드도 K9을 도입 확정을 지으며 K9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군은 K9이 들어올 때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K9의 성능에 반한 이후 한국 무기에 전적으로 신뢰감을 보이며 K2 흑표 전차마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K9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자 선진국인 영국마저 인정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을 반증하게 된 셈입니다. 이미 훌륭한 성능을 가진 자국산 자주포인 AS-90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이 그 후속 무기로 한국의 K9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방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 무기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주력 무기가 하나, 둘씩 한국 무기에게 성능에서 밀리게 되고 수출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서 방산업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첨단 무기의 결정체라고 불리고 있는 전투기 분야에서 마저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며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F-35보다 좋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 무기가 이제는 미국의 무기 수출에 위협을 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우수한 이유는 길지 않는 무기 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국이나 유럽 등이 강국들이 견제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들을 만들어내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자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히 추가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해줄 능력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키이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777 견인 곡사포는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M198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력으로 사용되던 M198 곡사포는 무겁고 전개 속도가 느려 해외에서 원정 작전을 펼쳐야 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M777은 부품의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 전개가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뛰어난 작전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견인포로 이름 높았던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0여 문의 M777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교육 기간만으로도 숙달된 포병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견인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해 긴박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적합한 무기였었죠.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역시 미국이 만든 명품 무기라고 칭송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M777 곡사포의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결국은 견인 곡사포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설치형 포들과
비교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어 반격당하는 동안 회피기동을 펼치는 건 M777의 전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촬영한 M777 곡사포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피격당하는 모습입니다. 보듯이 마땅한 방어 능력이 없었기에 운용 인원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십 문의 M777 견인포가 러시아의 공격에 당해 운용불가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견인포라고 해도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 활약하기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무기체계였던 것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서방에 긴급하게 차륜형 혹은 궤도형 자주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CNBC에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부족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5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인데 이를 보충할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대학 교수이자 국방정책 총괄이사 출신인 데이브 데스로 씨는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라며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역시 무기 재고가 고갈된 건 마찬가지인데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요셉 보렐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의 군비 축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나긴 평화 속에서 서방 국가들은 기준보다 적은 양의 무기를 생산해왔고 각국 정부는 비싼 무기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재고가 바닥난 일부 무기들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블린 미사일과 155mm 탄약을 포함한 무기 공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미 전체의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최소 1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평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옵션으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왔었습니다. 결국은 남의 전쟁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약 80발의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의 절반 이상의 미사일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민간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키이우에 위치한 삼성전자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건물로 부터 불과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해 건물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만일 건물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주재원과 가족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이 러시아의 공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러시아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드디어 중립을 깨고 본격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리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하여 러시아를 상대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판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오저 방산 전시회에 한화 디펜스가 초청받아 첨단 지상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동시에
전시의 두 장비를 동시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애리조나주 유아 육군 성능 평가 시험장 YPG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평가가 실시되기도 했었는데요.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미국의 최첨단 155mm 탄약을 사용하는 시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연은 세 가지 주요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의한 미국 탄약의 자동 재보급 M795 탄을 발사하여 K9A1의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및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XM1113 랩탄을 사격합니다. 시연은 K10의 미국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M795 및 XM1113 탄약이 K10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과 수동 작업 없이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재보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9A1 자주포는 M795탄 여러 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잠재적인 반격을 피하는 차량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격 후 진지 이동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시연 후의 급속 사격 및 속사 구간에서 K9 승무원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각 16초에 3발, 45초에 6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연 마지막 부분에서 K9A1은 XM1113 랩을 발사하여 50km가 넘는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XM1113탄은 로켓보도 추진체를 사용하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미 육군이 해외 포장비로 XM1113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 디펜스 미국 법인 사장인 존 켈리는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 사격 및 회피기동,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줌으로써 크라다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며 유마에서 데브콤 AC 및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 혜택과의 협력은 훌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군이 도입하게 될 자주포는 미군에 배치되는 것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대신해 병기창 역할을 해줄 나라를 구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탄약 생산에만 할당하고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부족한 155mm 탄약 생산 능력은 미국보다 한국이 5배가량 앞서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국으로 수출이 이어지며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에 안주해 있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살아와야 했었던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방산이 반도체에 이어 새롭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산업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방산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